우리 여기 지금 어디예요? 파리바게트. 여기 뭐하러 왔어요? 빵 사러. 지금 아빠랑 시아나 어디에 있어요? 집에요. 집에서 뭐해요? 씨앗 재우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이? 반대로 해야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제가 지금은 비록 육아 때문에 일을 쉬고 있지만 현직 인테리어 목수로서 여러분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 호구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께서는 인테리어 업자나 시공자들에게 바가지나 호구를 당하실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테리어 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살 때, 핸드폰 살 때, 아니면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할 때, 병원 갈 때, 보험 가입할 때 등등 이렇게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공부, 발품, 고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간다면 100% 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정확히 공부하시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어디 가서든 호구당하지 않아요. 친한 지인이든 친한 친구든 절대로 100% 믿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어설프거나 어수룩한 모습을 보이신다면 귀신같이 파고들어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목공사를 시공하는 전문 기술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 고객의 입장과 인테리어 업자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의 입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업체는 과연 믿을 만한 업체인가? 두 번째는 고객은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나에게 바가지를 씌우진 않을까? 세 번째는 과연 하자가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업체는 과연 믿을 만한 업체인가? 번거롭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께서 인테리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체가 있는 그 동네 주변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를 한 가게에 들어가서 그 가게 주인에게 저는 이 근처에 조만간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그런데 혹시 그 인테리어 업체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여기 진짜 시공 잘해요, 여기서 꼭 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업체 완전 양아치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사진의 그 업체에 찾아가서 거기 주인에게 직접 인테리어가 어땠냐고 물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래 상담할 때는 다 친절하고 다 잘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업체에서 시공한 곳 직접 찾아가서 주인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또 하나의 팁은 그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자세히 보세요. 만약에 5년 미만의 업체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5년 미만 업체도 괜찮은 곳이 있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5년 이상의 업체인데 그 명의가 본인 게 아닌 뭐 동생이나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거기도 웬만하면 피하세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임금 체불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 번 말아먹고 돈을 못 줘서 가족들 명의로 하는 그런 양아치 업자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를 확인한 뒤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고, 폐업했다면 폐업했다고 알려줍니다. 간혹 가다가 사무실의 위치를 속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실의 위치도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고민은 고객은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닐까? 일단 여러분께서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도급공사로 할 건지 직영공사로 할 건지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직영공사는 말 그대로 그 모든 인테리어 공정을 직접 시공해 줄 그 업체를 직접 발품 팔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모든 시공을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고 싶고 그 인테리어의 모든 공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단점이 있다면 한번 공정이 꼬이기 시작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고 온갖 스트레스와 본인의 시간이 낭비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도급은 모든 공정을 어떤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건데요. 본인의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영공사 비용, 업체의 이윤, 각종 세금 및 부수적인 비용, 그리고 현장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영공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도급으로 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바가지를 쓰게 되는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고객의 입장에서도 꼭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게, 많은 고객들이 미리 디자인을 정하거나 공사하기 전부터 바가지를 맞을 걱정 때문에 어디서 어설프게 알아와서는 어떻게든 싸게 깎으려고만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도급공사는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을 직접 대신해줄 업체를 찾는 거예요. 그 공사 안에 업체 마진이 있는 건데
무조건 깎아달라, 비싸다. 소비자분들께서 바가지를 쓰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테리어 업체가 이야기하는 평당 가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누가 평당 얼마에 싸게 했네, 가성비 좋게 했네, 비싸게 했네 이런 말들은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역서를 보지 않는 이상 평당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시공자의 수준 차이나 자재가 싸구려냐 고급이냐, 설계나 디자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 등등 따라서 평당 가격을 물었을 때 직접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고객의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업체는 거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현장도 보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정확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견적받을 때 바가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견적을 의뢰하시기 전에 이 고객은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셔야 합니다. 이쪽 공간은 어떻게 꾸미고 싶고 저쪽 공간은 어떤 자재를 이용해서 어떤 느낌으로 꾸미고 싶은지, 천장의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싶고 간접 조명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본인께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정확하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걸 말로 풀어서 이쪽은 빈티지 느낌을 주고 싶고 이쪽은 모던하게 북유럽 느낌으로 주고 싶다, 이렇게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파일북을 만들어서 각각의 공간에 어떻게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사진을 붙여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벽지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색깔, 타일은 어떤 무늬의 국산 저가형인지 아니면 이태리제 고급 타일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인테리어 사이트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부지런히 찾아 공부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뭐든지 부지런해야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 놓으셔야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디자인 잡을 때나 견적 낼 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이 만만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느낌을 주시려면 이쪽 공간은 멀바우 나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 공간은 아카시아 나무를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그 멀바우 느낌이 나는 자재들을 고급부터 해서 약간 저가까지 보여주면서 고르라고 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가격대에 맞춰서 선택하다 보면 소비자도 나름의 견적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적을 뽑았는데 본인이 예상했던 견적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 되겠죠. 부지런히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그 마감재 정가를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 업체로부터 바가지를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이 원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평당 얼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그 양아치 같은 업자들은 이러면서 눈을 초롱초롱 뜰 거예요. 평당 20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당 200이요? 우리 가게가 20평이니까 그럼 대충 4천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속으로 오예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쪽 공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고 모던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자재 같은 거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알아서 예쁜 거 골라주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순간 그 양아치 업체의 머릿속에는 어떤 자재를 어떻게 속여서 얼마나 남겨 먹을까라고 머릿속에는 벌써 계산기를 따다닥 두들기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맹하게 보이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이 구체적인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줘야만 호구당하실 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대로 준비하시는 고객이구나라는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견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재비, 인건비, 감리비, 설계비, 인부들 식비, 유류비 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도급으로 하시든 직영으로 하시든 이 고객들 상대로 가장 많이 장난질 치는 게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나 시공자들이 어떻게 인건비로 장난질을 치는지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채널 고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인테리어 업체나 시공자들이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인건비를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그러니까 목수니까 목공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데 5일 공사에 목수가 4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업체마다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대부분의 목수 하루 인건비를 25에서 30으로 측정합니다. 최소 25라 치면 그 목수의 하루 인건비는 25 곱하기 4, 100만 원이죠. 그리고 공사 기간이 5일이니까 목수 4명의 인건비는 5일 동안 5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양아치 같은 목수 반장들은 이런 짓을 합니다. 충분히 5일 동안 2명의 기공 목수로도 목공사를 끝낼 수 있는 현장인데 소비자에게 5일 동안 4명의 목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목수 견적비 500만 원 받아놓고서 완전 초짜 목수 2명을 투입시킵니다. 말 그대로 일을 막 시작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목수들, 선배 목수 옆에 붙어서 보조해주고 일 배우고 잔심부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목수 반장이 이 초짜 목수에게는 인건비 10만원 준다고 가정했을 때 10 곱하기 2는 20만원이죠. 거기다 5일 곱하면 100만원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현장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초짜 목수 2명의 인건비 150만원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양심 있는 목수 반장이라면 이 2명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건비를 12만원만 측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저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하는 반장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관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흔하게 해먹는 일이에요. 저도 목수이지만 이런 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왜 고객이 생판 모르는 남의 직원들의 현장 교육비까지 내줘야 되나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목수 반장님들 계시면 진짜 우리 이러지 맙시다, 진짜 양아치처럼. 하지만 더 양아치 같은 놈들은 이렇게 목수의 인건비를 4명 측정했잖아요. 막상 현장에 가보면 목수 3명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목수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나 기타 등등 다른 공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고객은 어리숙해서 한 명 빼먹어도 잘 모르겠지라고 굉장히 우습게 보고 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고민인 어떻게 해야 하자가 없이 잘 끝날 수 있을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공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현장에 상주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본인이 일 때문에 못 오시면 뭐 동생이나 처남이나 조카한테 알바비를 주고 반드시 한 명은 그 현장에 있게 해야 돼요. 정말로 견적서 인건비에 측정된 목수의 4명이 매일매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목수 4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밖에 없다. 그러면 잠깐 뭐 차 빼주러 갔다, 자재 구하러 갔다, 다른 현장에 뭐 연장 가지러 갔다 이렇게 핑계를 댈 거예요. 따라서 현장에 매일매일 상주하면서 끊임없이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목수 4명 중에 2명이 딱 봐도 초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슬렁거리면서 선배들 잔심부름이나 하고 있다. 그러면은 목수 반장 불러서 당당하게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반장님, 저 2명 기술자 아니고 초짜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반장님, 저는 기공 인건비를 맞춰서 인건비 견적서를 낸 건데 저렇게 초짜분들 데려오시면 안 되죠. 내일 저 2분 말고 다른 기술자 2명 오시라 그래요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목공사를 할 때 이게 팀별로 많이 오는데 갑자기 인원이 빵꾸가 나는 바람에 급하게 모르는 사람을 인터넷으로 구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은 열심히 하시지만 자기는 난리로 왔기 때문에 설렁설렁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시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근무 태도 불량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시공자가 있다면 반장에게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내일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갑질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예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물론 기술자의 역량 부족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업자의 그 경험 부족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소비자를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이 고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프로 정신이 없는 양아치 마인드 때문에 이런 하자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바로 뒤에 있는 방문 왁구 틀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분명 소비자는 문을 바깥쪽에서 열고 닫게끔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뭐 반장이 잘못 전달했든 뭐 업자가 잘못 전달했든 제가 이 방문 왁구 틀을 방문 안쪽에서 닫게끔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문틀을 거꾸로 이렇게 시공한 거죠. 일본말이라 죄송한데요, 이런 걸 바로 현장 용어로 대나웃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문틀을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가 되고 자재는 자재대로 낭비가 되고 이렇게 업체나 시공사 측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정말 양심적인 분이라면 고객에게 정말 죄송한데 저희 실수로 문틀을 거꾸로 시공하는 바람에 다시 처음부터 뜯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오버되는 건 저희가 비용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양아치 같은 놈들은 뭐야, 문 왁구 거꾸로 했네, 짜증나, 야야 그냥 넘어가, 그 주인 보니까 사람이 좀 어리버리하더만, 아니 그래도 도면하고 다르게 시공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야 여기 빨리 마감하고 딴 현장 넘어가야 돼, 시간 없어, 나중에 걸리면 그때 얘기해 그냥, 야 어차피 다 짓고 나면 나중에 뜯으란 말도 못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양아치들 진짜 많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현장에 계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집주인이 그 문틀을 거꾸로 단 걸 봤다면 그런 식으로 양아치 짓은 못하겠죠. 이 문틀을 뜯고 처음부터 시공하느라 초과된 시간은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께서는 현장에 상주하시면서 모든 공정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방의 가벽 작업을 A라는 목수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 A라는 목수가 그 안방의 가벽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만약에 안방의 가벽에서 하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누가 시공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시공자 입장에서도 고객이 계속 다니면서 사진을 계속 찍고 있다면
정말 긴장을 하게 되고 제대로 일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고객이 현장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는 견적받은 고급 자재가 정말 제대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엇비슷하게 생긴 저급 품질의 자재가 들어왔는지, 견적서에 나와 있는 정해진 인원들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들어오는 샤시나 창호는 정말로 내가 주문한 브랜드의 제품과 종류가 맞는지, 문을 열 때 어디에 걸리는 건 없는지, 하자가 있는 제품을 몰래 들여와서 몰래 끼우는 건 아닌지, 샤시와 창문 틀에는 정말로 실리콘 마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벽과 틀 사이에 우레탄 폼을 제대로 쏘고 있는지, 가벽을 세우기 전에 벽에다가 단열재는 분명히 잘 제대로 붙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발품 팔아서 직영으로 인부들 품삯 주고 데리고 오면 이틀이면 끝날 거, 집주인 만만하게 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워라 내워라 5일 내내 주구장창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영으로 부분 공사를 맡길 때에도 반드시 기한을 정해놓고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없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밖에 있는 화장실 나가기 귀찮아서 집 바닥에다가 그냥 소변 보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주구장창 담배 피고 담배 꽁초 밑에 놓은 다음에 그 위에 타일 깔고, 그리고 자재 폐기물 버리는 것도 아끼려고 그 가벽 사이사이에 그 석고나 MDF 같은 그 폐기물들 몰래 버리는 인간들 진짜 많아요. 가끔가다 아파트 내벽을 뜯었더니 그 안에서 인테리어 폐기물들이 잔뜩 나왔더라 하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다 고객이 현장을 비우고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를 막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AS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서 적어 놓으시고, 총 공사 금액에 대한 하자 보증 보험서를 반드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가 끝나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하자가 생겼는데 그 업체가 망했다든가, 아니면 업체에서 쌩 까고 잠수 타고 배째라시고 나온다면 정말 배째면 좋겠지만, 이럴 때 가입된 보증보험회사에 하자 비용을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정말 잠깐 맛배기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인테리어 하실 때 호구당하지 않게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